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에는 몰락하는 제국주의라고 해서 제국주의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침 햇살에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세계 정세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국주의에 대해서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건 9월 15일 사진인데요. 미국, 영국, 호주 이 세 나라가 모여서 오커스라는 군사 동맹을 창설합니다. 이게 중국을 겨냥한 군사 동맹인데요. 이 오커스 때문에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어요. 미국이 오커스를 출범시키면서 호주한테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호주가 그 기술로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첫 번째로는 미국이 핵 확산을 시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죠. 그리고 이게 공평하지도 않고, 왜냐면 문재인 정부도 핵 잠수함을 가지고 싶어서 미국한테 핵 잠수함을 팔거나 기술 이전을 해주거나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거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주한테는 해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호주가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그 전에 호주는 2016년에 프랑스한테서 디젤 잠수함 12척을 사기로 계약을 해놨었던 거예요. 이게 다 해서 얼마냐면은 77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핵 잠수함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 이 디젤 잠수함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호주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때요? 프랑스는 오커스가 출범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새로운 동맹이 출범하더니 그것 때문에 77조 원짜리 계약이 깨겠대. 이러니까 열이 받겠죠. 그래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하고 총회 자체에 참석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등에 칼을 꼽는 짓이다, 분하다, 개처럼 취급당했다, 이러면서 완전히 격분을 했거든요. 이게 살펴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또 있는 게 바이든이 오커스를 출범시키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영국과 호주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영국, 호주의 공통점이 뭡니까? 앵글로색슨족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커스라는 동맹은 민족적인 동맹인 거죠. 근데 이 앵글로색슨족과 프랑스와의 관계가 대대로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그건 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치렀어요. 예전에는 프랑스랑 영국 사이에 너는 영국인이고 나는 프랑스인이다 이런 식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프랑스랑 영국이 민족이나 문화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를 쓰고 영국 사람은 영어를 쓰죠. 이것만 봐도 구분이 사실 확실한데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섞여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한 공작이 영국 땅을 점령을 해서 잉글랜드 왕국의 국왕이 됩니다. 프랑스의 공작이 영국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영국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있고 영국은 영국대로 있는데 프랑스의 공작이 영국의 왕이 되는 바람에 영국의 민중들은 영어를 쓰는데 영국의 왕족이나 귀족 이런 상류층들은 프랑스를 쓰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좀 뒤섞여가지고 복잡하게 살고 있는 오묘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던 중에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난 거예요. 이 전쟁이 정확히는 116년 치러져서 이름이 100년 전쟁이라고 붙었습니다. 이 100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어땠겠어요? 그 전에는 프랑스인과 영국인을 별로 구분짓지 않고 섞여서 생활하고 그랬어도 1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은 구분을 짓게 되겠죠. 야, 너 프랑스인이냐? 너 영국인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강화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영국 상류층은 프랑스어를 쓰다가 안 되겠다, 영어를 써야겠다 하고 영어를 쓰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100년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의 정체성을 형성했는데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프랑스랑 영국은 정체성이 형성됐을 때부터 적대적인 관계였다. 서로를 적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적대감이 묘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이 돼가지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700년대에는 프랑스랑 영국이 캐나다를 식민 지배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7년 전쟁이라고 해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인 거예요. 캐나다를 두고. 그래서 이 전쟁 결과 프랑스가 졌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쫓겨나고 영국이 캐나다를 지배하게 됐는데 이때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 퀘벡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퀘벡에는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967년에 한참 뒤에 뭐 이 정도면 현대에 들어서 샤를 드골이라는 프랑스 대통령이 퀘벡에 가가지고 자유 퀘벡 만세, 프랑스 만세 뭐 이런 구호를 외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났었죠. 그것 때문에 퀘벡에서 막 우리 독립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분리주의 운동이 활발해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계속 갈등이 프랑스랑 앵글로 색슨족과의 갈등이 계속 있는 거죠. 그 핵무기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있었어요. 프랑스도 지금 핵 보유국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핵 개발할 때 미국과 영국이 매우 치사하게 굴었어요. 뭐냐면 미국과 영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때부터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튜브 엘로이스라는 핵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미국은 맨하튼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이 튜브 엘로이스를 미국에 넘겨주고 자기들은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맨하튼 계획에 영국의 과학자들을 대거 참가시킵니다. 그 대신에 미국이 핵 개발에 성공하면 영국에 그 기술을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해서 핵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여곡절이 물론 있긴 했어요. 미국이 핵 개발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엄청 강하고 좋은 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만들고 나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만들고 나니까 영국한테 이걸 뭐하러 나눠주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주려고 막 버팅기고 막 이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영국이 핵 협력 관계가 됐습니다. 앵글로색슨족 국가인 미국과 영국이 같이 핵 개발을 하고 핵 협력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프랑스도 어때요? 미국한테 야 우리도 영국이랑 똑같이 대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걸 거절해 버린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야 치사하다 내가 알아서 핵 개발을 하겠다 라고 핵 개발에 나서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과 영국이 유엔 안보리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프랑스의 핵 개발을 막았습니다. 이걸 규탄하는 성명을 낸다던가 그리고 핵 무기 원료인 우라늄이 있잖아요. 우라늄을 프랑스에게 공급하지 않으려고 미국, 영국, 호주가 조약을 맺어요. 이런 식으로 방해를 했는데도 프랑스는 결국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앵글로색슨족 국가들이 프랑스 핵 개발을 막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미국이 호주한테 핵 잠수함을 떡 안겨주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 얼마나 치사하겠어요. 거기다가 프랑스는 77조 원이나 이렇게 생겼던 거 아닙니까? 배신감이 장난 아니겠죠. 이렇게 프랑스와 앵글로색슨족 국가들 사이에 역사적으로 갈등이 깊은 거예요. 근데 이 앵글로색슨족 국가들이 지금은 프랑스와 사이가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유럽 본토 국가들과 전반적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오커스 사태부터 해가지고 유럽연합 국가들은 결국에 이게 앵글로색슨족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을 소홀히 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유럽연합 국가들이 미국에 섭섭하다, 뭐 우리가 독자적인 행보를 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어떻습니까? 2020년에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해버렸죠. 그래서 유럽이랑 거리두기를 하고 미국이랑 가까워진 행보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천연가스관을 연결을 해요. 근데 미국이 이거를 그만둬라 제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독일이 강행해 버렸죠. 그러니까 독일이 미국이랑 멀어지고 러시아랑 가까워지는 행보를 한 거예요. 이탈리아는 또 어떻냐면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에 참여하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연합의 주요 나라라고 하면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정도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이 세 나라가 G7 소속 국가이기도 하고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주요 유럽 선진국들에서 미국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미국의 갈등을 빚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왜 나오냐? 미국이랑 유럽은 자본주의 동맹관계잖아요. 이 동맹관계에서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를 살펴보다 보면은 미국이랑 유럽이랑 다 같이 제국주의 나라들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거죠. 미국과 유럽 모두 제국주의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 나라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동맹, 굳은 단합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그 본성상 공존하고 같이 이익을 보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익을 독식해야 되고 제국주의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계 정세 흐름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제국주의라는 본질. 그래야 미국과 유럽이 지금 보이는 행동들, 미국이 하는 행동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제국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부터 제국주의가 뭔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진행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신제국주의 체제의 형성, 그리고 역사, 그로 인한 신제국주의의 몰락, 그리고 전망, 이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제국주의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전복하려는 침략주의적 경향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제국주의는 고대 로마가 뭐 다른 나라를 정벌하고 뭐 이런 제국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제국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본주의의 어떤 특징, 본질적 속성이 있고 이 속성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다 보면은 제국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은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라고 했는데 이 자본주의로부터 출발해서 발전한 제국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했는지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제국주의로 이어가자면은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방직기와 증기기관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방직기는 면을 만드는데 사람이 하던 걸 기계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을 개발해서 증기기관차나 증기선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운송수단이 발전이 되면서 멀리까지 빠르게 많은 상품을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죠.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기업도 늘어나고 자본가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본가끼리 경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면을 생산한다고 치면은 면을 생산하는 곳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1등하는 기업이 생기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경쟁에서 패배한 기업은 1등 기업이랑 경쟁이 안 되니까 점점 도태돼 가지고 망하거나 큰 기업에 인수합병되거나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산업별로 그 산업을 지배하는, 독점하는 소수 자본가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세요. 핸드폰 하면 삼성밖에 없어요. LG랑 삼성 두 개가 있었는데 그나마 LG가 철수해버리고 삼성만 남았죠. 이런 것들도 독점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독점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어떤 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냐면 은행이에요. 옛날에도 은행이 있었습니다. 이 은행은 단순히 돈을 중재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에 머물렀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어쨌든 왕이 있고 왕과 귀족이 계급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가장 권력을 쥐고 있죠. 근데 자본주의가 발생하니까 어때요? 자본은 즉 돈이잖아요. 돈 자체가 권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권력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옷가게다 하면은 처음에는 뭐 재봉틀 놓고 자기가 직접 재단에다가 옷을 만들어 팔고 막 이러다가 점점 잘 팔리면은 사람을 잔뜩 써서 뭐 기계도 도입하고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면은 그 돈을 또 기계를 사고 사람을 고용하고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더 많은 기계를 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규모를 키우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동네에서 내가 잘 나가는 옷가게였어. 근데 우리 도시에서 잘 나가는 거가 됐어요. 그러면은 다른 도시의 옷가게랑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도시에 있는 옷가게도 규모가 상당히 커. 그럼 여기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옷을 하루에 100개를 만드는데 옆 도시에 있는 옷가게는 하루에 200개를 만드는 거예요. 옆 도시 옷가게랑 우리가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숨에 100개에서 200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불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불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은행에 가죠.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은행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대출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권한이죠. 우리 같은 서민들도 사실 은행이 무제한으로 대출을 해주기만 한다면 대출 받아서 집 사겠죠.
서초, 송파, 강남 여기다 집 사면 집값 오른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뭐 LTV나 뭐 이런 대출 규제가 걸려 있잖아요. 은행이 뭐 10억, 100억 이렇게 빌려주면은 우리도 강남에 집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죠.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대출은 엄청난 권한인 거죠. 두 번째는 은행이 자기 돈을 이용해 가지고 기업의 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런 권력들을 이용해서 은행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그리고 은행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거 하나랑 은행끼리도 경쟁 끝에 거대 은행이 생기게 되면서 독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저런 이름의 은행이 되게 많았는데 인수합병 되고 해가지고 지금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대 은행이 만들어지고 은행이 산업자본을 잠식하면서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뭐가 생기냐? 금융자본이란 게 생기게 됩니다. 산업에서는 독점이 발생하고 그 은행이 산업자본을 융합이 되면서 금융자본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금융자본이 전체 산업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 전반을 금융자본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수의 금융자본이 나라의 전반을 장악하게 됩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이 상태가 되는 거를 금융과두제라고 합니다. 금융과두제가 이루어진 상태를 자본주의 상태에서도 독점이 형성된 자본주의라고 해서 독점 자본주의라고 규정을 지었어요. 초기 자본주의의 특징은 자유 경쟁이었다고 하면은 독점 자본주의의 특징은 독점이 됩니다. 뭐 독점 자본주의가 됐다고 해서 경쟁이 사라졌다는 건 아니고 이 사회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독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 자본이 형성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은 삼성이 한국에선 내가 이제 1위야. 그 상태가 되면 어때요? 야, 나 한국에서 1등이 됐으니까 이쯤 되면 충분하다. 더 욕심내지 말고 현상 유지나 하고 뭐 이 정도 돈 벌고 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해외로 팽창해 나가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뭐 핸드폰 시장을 개척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아서 그 나라에 상품을 팔고 그리고 뭐 자기네 나라에서 남아나는 돈을 식민지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자본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국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를 만들게 됩니다. 세계가 넓죠. 그래서 제국주의 나라들끼리 큰 충돌 없이 서로 땅 따먹기 하듯이 세계를 분할해서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국경선을 보면은 엄청 부자연스럽게 일직선으로 쭉쭉 그어져 있죠. 이게 뭐 각 부족이나 민족이 이런 식으로 분포해 있었겠습니까? 자연 지형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겠어요? 이건 식민 지배하면서 제멋대로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선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긋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한 나라에 섞여서는 안 되는 여러 부족이 같이 있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또 제국주의자들이 부족이 두 개다 이러면은 분열시켜가지고 통치하는 이런 수법을 쓰면서 부족 한 부족은 되게 우대를 하고 한 부족을 차별하고 이런 식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국경과 제국주의자들의 식민 지배 때문에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지금도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처음에 식민지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습니까? 미국이 자기네들은 필리핀을 가질 테니까 일본은 너넨 조선 가져라 이런 식으로 가츠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서 나눠 갔잖아요. 이런 짓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에는 전 세계를 나눠 먹는 게 끝이 나겠죠. 식민지를 다 분할을 했고 더 이상 식민지를 삼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국주의 나라들은 계속 있는데 식민지를 더 이상 나눠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충돌을 빚게 되겠죠. 서로의 식민지를 뺏고 뺏기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좀 뒤늦게 제국주의로 발전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를 자기도 만들고 싶은데 만들지 못하니까 먼저 식민지 만든 나라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충돌을 빚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좀 살펴보자면은 영국이랑 프랑스 이런 선발 제국주의 국가들과 독일 같은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같은 편이었는데
오스트리아는 사실 한때는 잘 나가던 제국주의 국가였는데 점점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재기를 노리던 중에 독일과 같이 선발 제국주의 국가들을 공격을 한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자료를 좀 살짝 보면은 영국이랑 독일을 비교한 건데요. 강철 생산량을 기준으로 경제력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1890년에는 영국이 독일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국력이 영국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14년을 보면은 독일이 더 많아졌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독일의 경제력이 영국을 따라잡아서 앞설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민지는 어때요? 영국은 1880년에 이미 2천만 제곱킬로미터를 넘겼는데 독일은 1899년에서야 겨우 260만 제곱킬로미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가 국력이 더 이제는 센데 영국에 비해서 영국은 식민지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식민지가 왜 이렇게 없냐? 야, 우리가 더 식민지를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영국한테 힘으로 뺏어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독일이 식민지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국은 어쨌든 식민지가 많으니까 거기를 수탈해 가면서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영국의 독점 자본이 식민지를 발판으로 더 큰 독점을 계속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독일의 독점 자본은 어때요? 식민지가 없으니까 독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더 큰 독점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 도태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영국에 밀리는 거예요. 국력이 더 센데도. 그러니까 독일의 독점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빼앗아 와야 했던 거죠. 그래서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재분할 과정에서 일어난 식민지 쟁탈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대전이 우연히 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차 대전의 계기가 된 게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암살한 사건이 계기가 됐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뭐 이 암살 사건 자체도 어떤 암살 단원이 수류탄을 던졌는데 암살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이 황태자 부부가 야, 암살 시도가 있었으니까 자기는 몸을 사려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수행원이 다쳤으니까 입원한 병원에 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다시 이동을 하게 됐고 이 기회를 암살 단원이 철수하지 않고 건물 쪽에서 죽치고 있었다가 이 황태자 부부가 우연히 등장해서 때마침 지나가는 바람에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태자 부부가 그 병원을 가지 않거나 아니면 이 암살 단원이 그 건물에서 철수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황태자 부부는 죽을 일이 없었고 세계 1차 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연에 우연히 겹치면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거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세계대전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마치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건 조선이 빚을 졌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이 빚을 갚자고 해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었죠. 일본이 국채보상운동을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았지만은 빚을 다 갚았다고 해가지고 일본이 뭐 조선을 독립시켜 줬겠습니까? 이런 건 명분이고 그냥 계기인 거죠. 1차 세계대전도 이 계기가 아니었으면 다른 계기가 있었겠죠. 예를 들면은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랑도 충돌한 적이 있어요. 모로코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독일이 모로코가 독립했다, 독립국이다 뭐 이런 선포를 막 해버린다든가 다른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모로코를 독립했다 이러면서 독립국이다 이런 식으로 막 선포를 하면서 독일이랑 프랑스랑 마찰을 겪는다든가 아니면은 모로코 민중이 프랑스에 반발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독일이 독일인을 보호하겠다 뭐 이러면서 모로코에 군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 청나라랑 러시아랑 뭐 일본이 이런 식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뭐 이랬었죠. 그래서 모로코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됐냐면은 독일이랑 프랑스랑 회담을 해가지고 야, 모로코는 프랑스 식민지로 하기로 하고 대신에 프랑스가 독일한테 콩고의 일부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봉합이 됐습니다. 카츠라 테프트 밀약처럼 거래를 한 거죠. 이것만 봐도 어때요? 독일이
독일인을 보호하겠다라는 건 그냥 명분이고 그냥 식민지를 얻고 싶었던 거죠. 프랑스의 식민지를 뺏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회담을 통해서 잘 봉합이 된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이 황태자 부부 총격 사건이 아니었어도 이런 식으로 충돌이 일어나다가 어떤 계기점이 폭발이 되면은 그걸 계기로 전 세계대전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있지 않습니까? 아베가 2014년에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떤 기자가 중국이랑 일본이랑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이랑 독일이 경제 규류가 많았었는데도 전쟁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독일이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영국이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생겨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그런 거랑 비슷하다.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걸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 규류가 많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해 충돌이 발생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발언은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발언이 보여주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제국주의자들의 사고 방식을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냐면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일본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본은 일본 경제 성장을 하면 되고 중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하면 되고 거기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협력해서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같이 경제 발전하면서 서로 같이 이익을 보면서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베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이기거나 중국이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성장하면 결국에 일본이랑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국주의라서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주의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독점 자본, 독점을 특징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경쟁에서 이겨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더 큰 독점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패배해서 독점에 실패하는 바람에 몰락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점과 공존, 공리, 공영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거죠. 이 중에서 제국주의자들은 독점을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공존, 공리, 공영이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제국주의자들의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이 아베의 발언을 통해서 일본, 미국 이런 제국주의 나라들은 여전히 제국주의고 이 제국주의의 사고방식은 1차 세계대전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발언을 통해서. 세계 2차 대전도 1차 대전이랑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나라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이때 주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죠. 독일은 1차 대전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배상금이고 뭐고 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겪습니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은 흔히 혁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극심한 극우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독일에서도 공산주의가 막 확산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때 히틀러, 나치가 등장해서 공산주의를 파괴시키고 나치 독일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히틀러 나치 독일이 광분해서 다른 나라를 막 침략을 했죠. 2차 대전으로 번진 건 거고 이탈리아는 1차 대전 때 승전국이었어요. 이탈리아도 후발 제국주의 국가이긴 했는데 뭐 영국이랑 프랑스가 이길 것 같았나 보죠. 그래서 영국이랑 프랑스 쪽에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 전쟁에서 이기면 나한테도 뭔가 좀 해줘라 해가지고 식민지를 몇 개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제국주의 나라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단합이나 동맹이 있을 수가 없죠. 전쟁이 끝났는데 프랑스랑 영국이 식민지 땅을 나눠주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어떻게 돼요? 화도 화지만은 식민지가 계속 없으니까 경쟁에서 계속 밀려가지고 경제가 도태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도 파쇼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빼앗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막 침략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일본은 조선을 강점하고 나서 중국을 침공을 했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막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야, 일본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일본과 싸우게 되는 거죠. 일본의 뭐 석유나 이런 전략물자 수출을 막고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 앞에 놓여진 선택지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충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 국가들과 싸우지 않고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하라는 대로 빼앗은 식민지도 반납하고 뭐 이러면서 얌전하게 살거나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랑 한판 붙어서 자기 식민지를 더 넓히고 이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일본은 싸우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진주만을 공습한 거죠.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펼쳐졌던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세계대전은 더 큰 독점을 이루려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던 겁니다. 어떤 우연에 의해서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죠. 이 근저에는 제국주의자들이 독점을 이루려는 본질적인 속성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대전이 제국주의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래서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는 어떤 흐름으로 발전하고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